스터디 문학 5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만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단순하죠. 백석의 시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나 그런 데에서 남신이 주유동 박시공방이라든가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것도 많이 봤을 텐데 그만큼 많이 나오는 시 가운데 하나니까 이 시가 쉽다고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기회에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이 단순한 시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시상의 전개 방식에 있습니다.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시상의 전개 방식. 자, 우선 시 내용을 보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일단 먼저 뭐 설명할 거냐면, 자, 시상, 시를 어떻게 써나가는, 작가가 시를 어떤 순서로 써나가느냐,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시상의 전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쭉 나열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시간의 순서라고 쓰지 말고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는 거죠. 여기서 공간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시 속에서 화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찾는 게 공간 이동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거 최근에 다뤄본 적이 있는데 시선의 이동에 따라 쓰여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선의 이동은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얘기했었죠. 그죠? 시선 이동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화자의 위치가 고정돼야 된다 그랬죠. 화자의 위치가 고정되는 거.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쓰였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실 것은 화자가 시선이 움직이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화자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가 고정돼 있거나 적어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고정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화자의 위치가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화자가 위치를 바꾼다면 시 속에 두 개 이상의 공간이 나온다면 이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쓰여진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가시적 대상의 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자가 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뭐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낙엽을 보고 뭐를 봤어 이런 식으로 가시적 대상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나가다가 보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어차피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게 화자가 시선 이동할 때 단순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 아니 반대의 경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경후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현대시에서도 물론 전혀 안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선경후정. 자, 미리 경치를 얘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또 학교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선경후정 많이 들을 텐데 모의고사에 나올 때는 혹은 수능에 나올 때는 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푸냐면 화자의 시선으로 얘기해요. 화자의 시선이 선경이니까 미리 화자 밖에 있는 경치를 보는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시점,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선경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요 지문에서는 이것들 중에서 뭐를 볼 거냐면 첫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을 볼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것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 사실은 이게 소설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순행적 구성. 자, 반대로 시간의 흐름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가 나오고 그 다음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역순행이라고 하죠.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미리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지는 건데 그것이 요것들 중에서 요거
역순행적 구성에 따라 쓰여지는 그런 시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고요. 자, 백석이라는 분의 시는 여러분 앞으로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이분이 그 일제강점기 때 강점기가 끝나고 북한으로 월북하신 분이에요. 왜 이 사람이 월북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월북 시인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빨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교과서에 이 사람 시가 평가가 되고 문학적인 업적이 평가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시가 아직도 뭐 그 수능 같은 데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인 중에 한 분이고, 일제강점기 시인 가운데 문학적 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토속성을 거의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주 평가받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분 시 앞으로 볼 때마다 좀 눈여겨보시고요. 평안도 사투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 시를 아마 그 어떤 해설 없이 모든 단어를 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읽어나가다가, 이분 시를 읽어나가다가 뭐 해설이 요거 사투리고 의미가 뭐다라고 설명해 주면 좋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금부터 시 내용을 볼 때는 선생님이 우리 데일리 첫 번째 강의에서 현대시 했었죠? 현대시 했을 때 기준을 하나 정했을 겁니다. 일단 대상을 봐라. 대상을 봐라. 그 다음에 화자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정서를 보이는지 확인해라. 이 두 가지 묶으면 글의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갑시다. 같은 방식으로. 자, 첫 번째부터 가죠. 선생님 또 잔소리 같은데요. 이런 시 모르는 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처음 보는 학생 같은 경우에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저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뭐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시험에서 모든 현대시가 여러분이 공부한 것,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것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것, 처음 보는 시도 해석해낼 수 있으려고 하면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잡고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년,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자, 여자 중이라는 말이겠죠. 하자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여성을 보고 있어요. 자, 대상은 하자가 여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나한테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자, 가지치가 산나물이겠죠. 그죠? 자, 이 여자한테 가지치의 냄새가 납니다. 자, 지금 당장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우리가 시를 볼 때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면 잘 모른다 그랬죠. 지금 첫 번째 읽을 때는 맥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봤단 말이야. 여자 중을 봤단 말이야. 이 여자 중한테 산나물 냄새가 나서 즉각적으로 이거 뭐구나 딱 떠오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산나물 냄새가 나는 여성을 지금 보고 있어. 이걸로 끝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이 여자는 쓸쓸해 보입니다. 쓸쓸해 보이고 늙어 보이는 여자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이 여인, 이 여성을 바라보는 나의 정서적 반응이 나오죠. 이러한 여성을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마음은 서러움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대상 나왔고 화자의 정서까지 주어졌죠. 자, 만약에 이 시가 여기서 끝나는 시라면, 이 시가 여기서 끝났어. 그럼 이 시의 주제가 뭐냐고 물으면 가지치의 냄새가 나고 쓸쓸한 여성을 바라보고 느끼는 서러움. 이게 주제예요. 대상에 대한 정서. 자,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합시다. 나라고 하는 그 화자가 시의 표면 속에 직접 드러나 있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에서 선제로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렇지 않다를 많이 물어보는데 별거 아닙니다. 시를 쭉 보시고 나라는 어떤 인물이 화자가 직접적으로 언급됐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시는 지금 화자가 표면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화자가 여성을 보고 서러움을 느끼는데 좀 이상하죠 이거. 우리가 절 같은 데 가서 스님들 보면 참 안 됐다, 연민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부분들. 요거는 시를 처음 볼 때는 여러분이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설명하는 거니까 얘기할게요.
어떤 여성이 산나물 냄새가 나서 이 말은 산속에 오래 있었단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탈속적, 속세를 떠났다라고 하는 탈속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쓸쓸하다 그랬죠? 이 여자가 뭔가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그랬어. 자, 쓸쓸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거는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저 여성이 왜 쓸쓸할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에서는 하자가 어떤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여성을 바라보고 하자가 선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어로 갑시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강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갑자기 이야기가 여성 이야기 하다가 어떤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나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냐면 어떤 여인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어느 한 금강에서 자,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을 보고 있는 거고, 자, 이 여인한테는 딸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나온 게 아니죠. 화자가 어떻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퉁 쳐서 가봅시다. 세부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이 여자가 자기 딸아이를 왜 때렸는지, 왜 울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 뭔가 힘든 상황, 울었다라고 했으니까 슬픔 혹은 뭐 비애,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어떤 여인의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표현 방식 하나 봅시다. 표현 방식. 이연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차게 울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게 울었다. 자, 감각을 보세요. 이미지. 울었다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이죠. 차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촉각적인 심상입니다. 우리가 청각적인 심상을 촉각으로 느낄 수는 없죠. 청각을 촉각처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청각의 촉각화라고 배웠고요. 공감각이라고 배운 적도 있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감각의 전이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미지의 제시 방법 가운데 감각의 전이가 하나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3년.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남편이 집을 나간 모양입니다. 일제강점기니까 이게 뭐 징용을 끌려간 건지 자기 발로 나간 건지 이것만 봐서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남편과 이별을 한 겁니다. 누가? 그 여인이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어. 자, 이제 요 상황에서 플러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이란 말 쓸게요. 자의에 의한 건지 타의에 의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가출이란 말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 아까 여인이 때렸던 그 딸이 있었죠? 이 딸은 자, 생각해 보세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에 갔답니다. 딸이 돌무덤에 가서, 딸이 그러면 돌무덤 가서 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자, 문맥을 보면 딸아이는 죽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연에서 봤던 그 상황 보다가 이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죠.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때는 남편이 아마 직나가긴 했던 모양인데 잘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부터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10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자,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딸아이조차 죽어버렸네. 이 여자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 방식 하나 봅시다. 표현 방식. 딸아이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딸아이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딸아이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맥을 딸아이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가서 뭔가 애둘러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표현 방식을 조금 좀 예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보다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가서 어감 자체가 좀 뭔가 예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표현 자체를 일부러 좀 꾸며서 예쁘게 하는 표현 방식,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화법이라고 불러요.
미화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미화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미화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화법이 사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자, 누가 보더라도 되게 슬픈 상황이야. 근데 이 슬픈 상황을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아무 일도 아닌 양 예쁘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슬픔을 참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더 공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작품 자체에서 느껴지는 비극성을 더 보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법이 쓰였다고 해서 비극성을 전부 다 고조한다라고 일반 명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문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직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3인곡에 나오죠. 3인곡에 그 님한테 옷을 만들어 가지고 님한테 보내는데 백옥함에 담아서 뭐 산호수 지게 위에 올린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백옥함 산호수 지게 그냥 함과 지게를 예쁘게 표현한 거죠. 거기도 미화법이 쓰였는데 그 경우에는 비극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법이 쓰여지면 무조건 비극성이 강조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 상황 자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3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연으로 갑니다. 산검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데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또 여인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연에 와서는 그 여인이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뭔지 알겠죠? 이 여인이 중이 되는 날이에요. 자, 중이 되는 날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표현한 걸 보시면 산검도 서럽게 울었다 그랬죠? 서럽게 우는 슬픈 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여인은 머리를 자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눈물이 감동의 눈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드디어 부처님께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 여인한테 표현한 게 아니라 산검에다가 이입했죠. 자, 산검도 그날 서럽게 울었어요. 서럽게 슬프게 울었죠. 서러움과 슬픔. 자, 이 여인이 느껴야 될 서러움과 슬픔을 외부 자연물 산검이 느끼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대상에다가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감정이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어떤 대상의 주관적 정서, 슬프다, 서럽다 뭐 이런 것들 정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얘의 정서가 같다면 감정이입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여인이 머리 자르는 날 서러운 마음을 산검에다가 이입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스님들 학교는 높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스님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의 세계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구나. 기뻐야 되죠. 그죠? 기뻐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러울 이유는 없어요. 슬플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서럽고 슬프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해서 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되어서 부처님한테 기이하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런 삶 자체, 이 사람 삶 자체가 너무 삶의 고뇌. 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이 삶의 고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상하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옥수수를 팔다가 남편이 집 나가고 딸아이가 죽은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삶의 번미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되었고 그 여성이 된 모습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간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이게 현재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를 산 게 과거죠. 옥수수를 샀고 이게 첫 번째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남편이 집 나갔고 아이는 죽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중이 됐네.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전개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주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상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아온 여성에 대한 나의 뭐 연민 혹은 서러움이죠. 힘든 삶을 살아온 여인에 대한 혹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 대한 연민 혹은 서러움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시의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 이 여인 혼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일제강점기 때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이라고 이야기해도 글의 주제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문 내용 확인했고요. 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우니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가죠.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1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하자의 정서를 물어보는 건데요. 1번부터 갑니다. 정서를 서러워졌다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 빗대었다, 비유했다는 말이죠. 불경처럼 직유법 사용해서 불경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네요. 2번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자, 이 여자의 비참하고 힘든 삶, 슬픈 분위기, 애상적인 분위기, 내가 느끼는 서러움, 서로 연결되죠. 조음되는 겁니다. 자, 3번 초월적 세계에 대한 하자의 정신적 지향차. 내가 서러워지는데 초월적인 세계, 예를 들어 부처의 세계라든가 그런 세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내가 서러워지고 말이 안 되죠. 그죠? 3번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도저히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답 3번. 자, 4번은 속세를 떠난 대상의 처지를 환기하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 자, 이 여자가 여성이 됐죠? 내가 옛날에 알던 여자가 여성이 됐단 말이야. 속세를 떠나는 사람, 그래서 여성이 됐네. 이거를 불경이라는 소재. 붙여서 저기 스님들이 보는 책 불경이라는 걸 표현했으니까 4번도 가능하고요. 자, 5번 관찰자로서 하자가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어. 자, 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 시점을 얘기하는 웃기긴 합니다만 시점이라고 하는 게 소설 이론이니까 지금 현대시를 설명하는 와중에 시점을 얘기하면 좀 모순돼 보이긴 합니다만 굳이 이거를 만약에 소설로 바꾸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야죠.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여성일 거고요. 여성을 바라보는 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선, 관찰자가 나와서 보는 것이니까 1인칭 관찰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시간 순서로 본다 그러면 역순행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과거가 나중에 나오고 현재가 먼저 나온 거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점프했으니까요. 역순행식을 쓰고 있고 소설로 바꾼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합시다. 자, 문제는 산만한데요. 가의 식구와 나의 설명을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가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시면 후각적인 심상 맞죠? 그 다음에 속세와 단절된 삶의 이미지를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A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뭐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거는 아까 감각의 전이가 쓰였다 그랬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D 보시면 소리를 온도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한 감각의 전이를 썼다. 자, 세 번째.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을 갔다. 아까 선생님이 이건 미화법이라고 얘기했고요. 미화법을 쓰게 되면 감정을 더 요 지문에서는 비극적인 감정을 더 고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혹시 딸의 죽음을 애둘러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직접적 표현을 절제하면서도 비극성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산껌도 서럽게 울었다. 이거는 감정이입의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보시면 B. 출가 과정에 여인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투영하고 있다. 그럼 다 끝났죠? 자, 두 번째 문제도 간단하게 풀었고요. 세 번째는 이미 더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죠. 요거를 시간 순서로 한번 재배열해보라는 문제인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3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오늘은 되게 단순하게 시 하나를 갖다 놓고 설명을 했는데 맥락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해석한 거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뭘 상징합니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내 강의의, 내 시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3이라 그러면 막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니면 고3이라고 해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를 보면서 대상을 따라가고 정서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보다시피 그랬더니 이 시가 뭐 말하는 시네 알게 되죠. 자, 강의 한두 번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강의를 듣고 방향을 잡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 짧은 시간 내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모르는 시간 남아도 전혀 겁먹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죠. 고생했습니다.